광란일보 제7기 글로벌 리더 아카데미 네 번째 강의를 해주실 윤덕균 한양대학교 명예교수님의 프로필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화학공학과를 졸업하시고요. 카이스트에서 산업공학 박사를 취득하였습니다. 경력으로는 현재 한양대학교 산업공학과 명예교수로 재직하고 계시고요. 전 한양대학교 공학대학원장을 역임하셨고 미국 버클리 대학 개공교수, 중국 천진이공대학 객자교수, 한국경영공학회 회장, KMAC 경영위원, 원광학원 원광대학교 개방이사와 한국 TOC협회 회장, 그리고 한국지역사회교육원 연구원 이사를 역임하셨습니다. 수상 경력으로는 대표적으로 2002년 대통령상을 수상하셨고요. 여러 많은 수상 경력이 있습니다. 그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저서로는 포스트 삼성, 대한민국 미래를 예측한다, 품질한국 희망 프로젝트를 말한다, 그리고 창의시장 트렌드를 읽어라 등의 다수의 저서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더 큰 대한민국 희망 프로젝트를 말한다. 우리 한양대학교 윤덕균 교수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더 큰 대한민국 희망 프로젝트를 말한다라는 내용인데, 제가 요새 서울에서 자유시민대학에서 이거를 가지고 20시간 강의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천재성을 믿고 80분에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가 좋다고 생각하시면 우리 그 국가공무원 인재개발, 이게 옛날에는 중앙공무원 교육원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동영상 강의 37번하고 37번이 이 내용을 두 개로 짜내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셔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본 강의에 대한 평가는 아까 이제 2010년 중앙공무원 교육원에서 베스트 강사상을 받았고요. 2011년 국가전략 세미나에서 종합보고에서 베스트 강사상을 받았고 2009년에 서울시 인재개발에서 국가공무원. 오늘의 강의의 요점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새 여러분들이 아마 주식하는 사람들은 삼성전자 미스테리에 빠져 있을 거예요. 삼성전자가 어때요? 세계에서 휴대폰도 말하자면은 여기 이제 뒤에 보시면 알지만 매출이 작년에 244조를 얻었고 영업이익이 얼마에 약 60조가 나왔는데 주가는 어때요? 죽을 쓰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미스테리냐? 이게 무슨 미스테리냐? 이제 이걸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영업이익이 약 60조라고 하면은 돈이 얼마나 큰지 잘 모르시죠, 그죠? 저도 저는 6억도 잘 감이 안 잡히는 60조라고 하면,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인가 한번 감을 잡아보면 우리나라에서 서울시하고 부산시하고 인천시 3개 시의 예산을 다 더하면 50조입니다. 이게 삼성전자 하나가 3개 시의 예산을 다 충족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방 예산이 얼마 정도 되냐면 43조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북한의 GDP가 얼마냐면 36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북한은 삼성전자 반만 가지고 있어도 먹고 사는 나라예요. 이 정도로 이게 대단한 건데, 근데 왜 이렇게 삼성전자 주가가 죽을 쓰느냐 하면은 2016년에 그 회사의 이제 그 최고 경영자들도 야 이거 5년 뒤 10년 뒤 삼성전자 생존을 장담할 수 없다 그랬는데, 요새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반도체 가격이 어떻게 됐어요? 반타작 됐잖아요. 반타작.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삼성하면 휴대폰인데, 옛날에는 스마트폰 가격이 이제 중국 거는 싸구려고 삼성 거는 비싼 거다 했는데, 올해 들어서 화웨이가 가격도 말하자면 삼성전자를 초월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중국 거가 싸구려가 아니에요. 이제 삼성보다 비싼 거라고. 이게 이렇게 이제 이게 돼가지고 이제 문제가 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 신문지상에 나는 거고, 이제 우리 같은 전문가들이 보는 입장을 보면 이렇습니다. 2016년까지만 해도 삼성의 그 말하자면 특허가 전 세계에서 IBM이 1등이거나 삼성전자가 2등을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이게 작년에 세계의 그 특허 출원을 보니까 1등이 어디냐면 중국의 화웨이라고 하는데, 요새 지금 트럼프하고 말씀난 화웨이가 1등이 돼버렸고 삼성이 6등으로 떨어졌어요. 이게 징조야. 이게 벌써 기술 개발이 잘 안 된다 싶으면 이게 이제 그 다음에 매출로 연결되니까 이제 이런 거고,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국민들의 업보입니다. 업보. 국민들의 업보라는 게 뭐냐면 옛날에는 이제 저만 해도 이제 저 대학들 갈 때만 해도 제일 우수한 애들이 어디를 갔어요? 서울공대를 갔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디를 가느냐? 의예과, 한의예과, 지혜과, 생명약학, 수의학까지 가고 제일 비리비리 하는 애들이 공대로 옵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업보가 쌓이는 게 이게 삼성전자의 업보이기보다는 국민의 업보가 이렇게 만드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그러면 이런 업보를 우리보다 먼저 받은 회사가 어떤 회사예요? 소니예요. 1999년만 해도 소니의 시가총액은 삼성전자의 4배였습니다. 근데 여기 불안한 거 쓰면 좋겠다 앞에는. 그런데 그래서 1999년만 해도 일본의 최고의 회사는 소니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일본의 NEC, 파나소닉, 후지츠, 샤프, 소니라고 하는 일본의 전자회사 5개의 시가총액을 다 더해도 삼성전자의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일본이 전자산업이 얼마나 작살났는지가 그냥 정확하게 보여줘요. 정확하게 보여줘요. 그런데 그러면 소니가 왜 그랬느냐? 그 업보가 일본 국민의 업보라는 거예요. 일본도 어땠다고요? 30년 전에 일본의 이공계 인재 확보 비상 알겠죠? 일본도 똘똘한 애들이 공대 안 가고 이제 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우리나라도 똘똘한 애들이 문과는 다 어디 가요? 로스쿨 가가지고 변호사 하고 그죠? 이과는 다 의사 하고 그러면 이거는 국민적 업보가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이 딴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삼성전자가 풀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건 국민적인 과제지 삼성전자의 이재용이가 풀 수 있는 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우리가 걱정을 하는데 이게 서울공대의 문제입니다. 서울공대의 문제가 뭐냐면은 서울공대 최근 대학원 경쟁률을 보면 미달이에요. 미달. 전부 5년 동안 거의 미달 사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의 대학원이 미달 사태라는 건 이건 국가적인 과제입니다. 이게. 지금 뭐 앉아가지고 국민들이 할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서울대학을 보면 이렇습니다. 서울대학의 이공계 신입생의 20%가 미적분을 모르는 애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서울공대에서 무슨 짓을 하냐면은 우열반을 편성을 해가지고 미적분 모르는 애들을 좀 수학을 가르치고 있다니까. 공학을 가르쳐야 될 애들을 데리고 수학을 가르쳐가지고 이게 되겠냐.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인서울대학 공대라는 게 뭐냐. 원래 공대니까 얘네들은 수학을 뭘 봐야 돼요? 이과 수학을 봐야 되죠. 그리고 과학 탐구를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한 애들은 17.5%고 문과 수학에다가 사탐 본 애들이 67.8%. 그게 서울에 있는 공대 애들은 이과가 아니고 다 문과예요. 얘네들을 가지고 삼성전자가 세계 제일의 특허를 내고 세계 제일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없다? 전혀 불가능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나라는 뭐 기술 개발원에 뭐냐고 지금 저 문재인 대통령께서 뭐 4차 산업원에 뭐 하는데 이게 전부 다 허상일 수밖에 없다. 기초가 지금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누가 주었느냐 하면은 핀란드의 총리 대신이 주고 갔어요. 국무총리가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이 2016년에 한국에 왔어요. 오니까 한국 기자들이 이 사람한테 뭘 물어봤겠어요? 야, 너네 노키아 망한 다음에 핀란드가 어떻게 살아남았느냐? 그리고 우리나라의 삼성전자하고 핀란드의 노키아하고 위치가 비슷한 회사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은 노키아가 무너진 뒤에 오히려 핀란드의 창업열기가 뜨거워졌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 이제 뭘 잘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삼성전자 같은 회사가 한 2-3 개만 있으면 이 나라가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을 텐데 하는데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삼성전자가 아까 가지고 있는 무슨 기능이 있어요? 순기능이 있어요. 그죠? 매출을 막 한 250조 정도 내고 영업이익을 60조 정도 내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에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역기능이 있어요. 무슨 역기능이 있어요? 인재를 독점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한양대 같은 데서도 애들이 내가 이제 그 학과장하고 할 때 제일 애먹는 게 뭐냐면은 걔네들이 졸업할 때 야 너네 어디 가려면 100%다 삼성전자. 그게 내 생각으로는 LG도 좀 이렇게 주고 현대자동차도 이렇게 좀 나눠줘야 될 텐데 다 삼성전자. 그러면 웬만 왜 삼성전자 가려고 하냐 하면은 삼성전자에 다니면 장가 갈 때 그레이드가 하나 달라진대. 그러니 그걸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가장 큰 역기능은 뭐라고? 삼성전자 혼자서 뭘 한다고? 맞아 우리나라에 맞아 이공계인자를 이렇게 독점한다는 문제가 있는데 핀란드에서도 마찬가지로 누가? 노키아가 그렇게 했는데 노키아가 망하고 나니까 걔네들은 이제 국가가 한 거는 제일 잘한 거 자기네 핀란드가 제일 잘한 거는 말하자면은 그 노키아의 구제금융을 안 했대. 우리나라 같으면 뭐 해요? 구제금융은 나갈 텐데 구제금융은 안 했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뭘 했느냐? 노키아의 기술자들을 걔네들을 모아서 뭘 만들었냐면 파로알토 대학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 파로알토 대학이라는 게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게 창업 벤처, 창업 그 양성소야. 그래가지고 이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지금 삼성전자에 우리나라에 지금 공학 박사가 몇 명이냐면 6,000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가지고 있는 공학 박사가 거의 다 완전히 독점하다시피 하는 6,000명이 있는데 걔네들한테 예를 들어서 10억씩 준다고 하면은 얼마 하면 돼요? 6조면 되잖아요. 10억씩 줘가지고 걔네들한테 벤처를 몇 개 만들게 하면 6,000개를 만들게 하면 그래도 삼성전자에 반의 반은 따라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걔네들이 노키아 이후를 대비했더니 반 이상을 따라가가지고 그렇게 큰 충격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우리도 지금 삼성전자가 무너지더라도 뭐는 있다? 대안은 있다. 무슨 짓만 안 하면 정치인들이 그걸 가지고 장난질 치면서 뭐래요? 구제금융 한다고 뭐 이렇게도 뭐 뛰어먹고 저렇게도 뛰어먹고 그 짓들만 안 하고 말하자면 그 기술자들을 제대로 지킬 수만 있다면 우리나라에 아주 말하자면 절망적인 상태는 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제 그 답을 가지고 우리 이제 강의로 들어가시도록 하십시다. 그러면 최고 경영자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은 뭐냐? 여러분들이 내가 뭘 해야 될까? 뭐를 하는 게 나의 큰 덕목일까? 뭘 것 같아? 미래 먹거리를 찾아내는 거죠.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애먹는 게 뭐예요? 뭐 해먹고 살 건가를 지금 못 찾는 거잖아요. 우리 국민이. 지금 말하면 삼성전자도 문제가 뭐예요? 미래에 뭐 해먹고 살 건가를 못 찾는 거죠. 지금 삼성전자 누가 찾아준 거야? 맨날 지금 할아버지 이병철 회장이 반도체 한 거 찾아준 거 그냥 그거까지 지금까지 먹고 살다가 반도체가 어려워지니까 뭐 해먹고 살지를 지금 몰라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제 사장님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뭐 해먹고 살 건가를 찾는 일이다. 그래서 오늘 저하고 강의는 그 분야의 강의를 하겠다. 알겠죠? 뭐 해먹고 살 건가를 찾아보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이제 그 하나 예를 들어보면은 2007년에 군산에서 굉장히 잔치가 벌어졌어요.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전라남도는 그래도 공장이 몇 개라도 있는데 전라북도에는 공장이 있다 없다?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군산에 현대중공업에서 뭘 쳤어요? 현대조선소를 짓는다고 하니까 군산 사람들이 그냥 잔치 기본으로 다 왔습니다. 근데 내가 야 저거 또 저 큰일 날 짓들 하는구나. 왜요? 이때 벌써 조선업은 뭐가 됐어요? 사양으로 들어간 거예요. 사양으로. 그걸 모르고 군산 사람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지어놨더니 몇 년도 안 가서 요새 지금 뭐예요? 그 조선소 때문에 지금 군산이 애를 먹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이 산업 예측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거는 개인뿐만 아니라 누구한테도 중요해요. 국가한테도 중요하고 또는 누구한테 특히 엄마들한테 중요해요. 엄마는 뭐 해야 되니까 자녀들 마다면 대학 입학 그 학과를 결정해야 되니까 조선산업이 유망산업이라면 우리 아들을 조선학과에 넣어야 되는 거고 화학산업이 유망하다면 화학과를 넣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옛날에 그저 대학교 다닐 때 이화여대생을 만나요. 그러면 걔한테 물어봐요. 야, 너 집이 어디냐? 전라남도라고 그래. 그러면 걔네 아버지 직업은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걔네 아버지 직업이 뭘 것 같아요? 농사 짓는 사람이 어떻게 이화여대를 넣어요? 이거는
그렇잖아. 그다음 이화여대가 학비가 어떻게 들어가는데 그 당시에 엄마 딸애를 농사 짓는 뭐 하는 집 딸 방앗간 집딸 정미소 집딸 그다음에 양조장 집딸 그다음에 국수공장 집딸 방직공장 집딸이에요 대충. 그러니까 그 당시로 이게 지금부터 한 50년 전에는 그 당시에는 유망산업이 뭐였어요? 방앗간 정미소고 양조장이었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보면은 삼성을 보면은요 이걸 그대로 따라갑니다. 1936년에 정미소를 처음 켰어요. 그러다가 38년에 국수공장 대구에서 삼성상이라는 게 이게 국수공장을 짓고 그다음에 39년에는 뭐래요? 양조공장을 짓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시는 제일대당 제일모직을 지은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삼성 만들고. 그래서 이 업종 찾는데 먹거리 찾는데 마다면 달인하면 누구예요? 이병철이죠.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그 도구로 지금 이건희나 이재용이 지금 먹고 사는 거야. 그때 찾아놓은 반도체 가지고 지금까지 먹고 사는 거야. 그런데 이 딴 회사하고 이제 삼성하고 비교를 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삼성의 사장을 한 사람하고 비삼성 계열 사장을 한 사람의 딱 차이가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지금부터 숙제만 이렇게 쭉 내놓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서 자율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숙제 이제 1번 숙제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들어가셔가지고 이병철 회장의 경영 15개명이라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알겠죠? 경영 15개명. 이게 한국 최고의 경영자가 개념을 내린 거라면 뭔가 이의가 있을 테니까. 근데 이걸 다 지금 설명을 못하고 네 번째 것만 설명을 하면은 뭐를 알아라 하겠냐면 업의 개념을 알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업의 개념을 알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삼성은 그래요. 이제 회장이니까 마다면 삼성 시계 사장이 임명이 되면은 뭐로 와요? 인사하러 오겠죠, 그죠? 인사하러 오면은 제일 먼저 이 양반이 묻는 게 뭐냐면, 야, 너 시계 산업의 개념이 뭐냐? 알면 좋고 모르면 너 가서 일주일 동안 공부해가지고 와라. 그래가지고 사장한테 몸만 하나 심어줘서 보내요. 업의 개념을. 이게 오늘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숙제는 여러분들 오늘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업의 뭐를 알아라? 개념을 파악해. 알겠죠?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이 사장님들이 자기네 업의 개념도 모르고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 개념도 없이 지금 경영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개념이 뭔지 이게 두 번째 숙제인데 한번 여기 볼까요? 시계 산업의 업의 개념이라는 게 뭐냐? 원래 시계는 뭐 하는 거예요? 시간을 잘 맞추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시계가 시간이 잘 맞으려면 시계는 무슨 산업이어야 돼? 정밀 기계 산업이야, 그렇죠? 그래서 어디가 세계의 중심이었어요? 스위스 정밀 기계 산업. 그런데 정밀한 걸로 따지면은 이 아날로그는 뭐를 못 당해요? 디지털을 못 당하잖아. 그래서 일본에서 디지털 시계를 만들어 버리니까 이 시계 산업이 스위스에서 일본으로 넘어가 버렸어. 세이코나 이런 데로 넘어가 버렸어. 그런데 스위스에서 업의 개념을 정확한 시간이다라고 해버리면은 이제 이걸 방법이 없는데 프랑스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는 전자산업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프랑스가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패션이죠. 그러니까 시계는 패션이다 이렇게 업의 개념을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패션 시계들이 막 팔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스위스가 아니다. 시계는 뭐다? 보석이다. 이러니까 스위스로 다시 넘어가. 알겠죠? 업의 개념에 따라서 이것이 이렇게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업종이 다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세 번째 숙제는 뭐냐면 오늘 집에 가시거들랑 이 진영우라는 사람을 한번 인터넷에서 뒤져보세요. 진영우. 여러분들이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좀 오래된 얘기인데 진의중이라고 국무총리 혹시 기억하세요? 그 진의중 국무총리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이. 근데 이제 진의중이 그 국무총리께서 돌아가실 때 이 사람한테 땅을 13만 평을 이렇게 주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자기 아버지한테 땅을 14만 평을 받았으니까 대학은 어느 대학을 갔을 것 같아요? 수원 농대를 갔어요. 이제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을 들어갔다. 그래갖고 71년에 졸업을 한 다음에 농사를 한 3년 지었어요.
잘 지었을 것 같아요? 말아먹었을 것 같아요? 말아먹지. 서울대학은 서울농대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다니는 대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농사를 지으려면 서울농대를 나와야 되는 줄 알고 거기를 들어간 거예요. 그래갖고 이걸 말아드셨어요. 그런데 서울대학 출신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입사시험 보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 금호 타이어에 입사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직장 다니면서 제일 어려울 때가 어느 때예요? 직원에서 임원 될 때죠. 그죠? 직원까지는 실력으로 되는데 임원은 뭘 요구해요? 충성심을 요구하는데 서울대 출신들이 충성심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애를 먹으니까 관두고 자기 동네로 돌아갔어요. 13평 땅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뭐를 했냐면 업의 개념을 바꿨어요. 자, 농업이라고 하는 거는 입을 즐겁게 하는 1차 산업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말아드셨다. 그래서 이거를 눈을 즐겁게 하는 6차 산업으로 업의 개념을 바꿨어요. 그래서 14만 평에다가 보리를 심습니다. 보리를 심어 놓으면은 이 보리가 14만 평에 쫙 보리가 있으면 어떻겠어요? 근사하지 않겠어요? 그러고 나면 이때 뭘 하느냐면은 청보리밥 축제를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거를 말하자면 곡식을 거두는 게 아니고 중간에서 다 베버리고 메밀을 심고 해바라기를 심고 유채를 심어가지고 1년에 4번 꽃밭 축제를 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관광객이 이제 한 60만 명 정도가 1년에 온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대박이 난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왜 6차 산업이라고 한다고요? 농업은 1차 산업. 그것을 가공해서 말하자면 뭐 파인애플 주스 같은 걸 만드니까 2차. 거기다가 관광을 하니까 3차에서 1 플러스 2 플러스 3이 뭐라고요? 6차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농업의 미래 산업은 1차가 아니고 몇 차 산업이어야 된다? 6차 산업. 전번에도 나 오키나와 관광 갔는데 관광을 한 10군데쯤 가는데 3군데가 6차 산업이었죠. 이게 맞으면 파인애플 농장 가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부터 하나하나 얘기를 하면 전라남도에서 지금부터 추진해야 될 가장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6차 산업을 해서 이거를 해야지 쌀 농사 지어가지고 쌀값 안 올려준다고 무슨 짓 하면 안 된다? 고속도로에다가 쌀 갖다 놓고 불사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럴 때가 아니잖아. 이제는 뭘 해야 된다고? 농업에 뭘 바꿀 때다? 개념을 바꿀 때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투자자라는 짐 로저스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내가 지금 젊다면 나는 지금 어디를 가겠다? 농대를 가겠다. 그래서 6차 산업으로 승부를 걸겠다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것이 1차 산업이 되니까 다 말아지는 건데 이걸 뭘로 바꾸면 6차 산업으로 바꾸면 이것이 이제 최유망 산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글로벌 산업 메가 트렌드를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뭐 아까 얘기한 대로 딴 강의할 때의 속도에 몇 배쯤 해야 된다고요? 20배를 해야 돼. 20시간 해야 돼. 그러니까 엄청나게 빨리 진행되니까 여러분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잠깐 질문을 하세요. 근데 이제 지금 이 속도를 나가야 되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겠지만 15, 16세기는 어느 바다 시대야? 지중해. 17, 19세기는 어때요? 영국, 프랑스에서 대서야. 그 다음에 지금은 한국, 일본, 중국에서 태평양 시대잖아요. 그죠? 그러면 22세기는 어느 바다의 시대? 그래, 인도양이 시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인도양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게 대충 정을 좀 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세계 문화의 중심이 어디냐면 옛날에는 중국, 인도, 메소포타미아 이게 세계 4대 문명의 발생지잖아요.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요? 그리스, 로마,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영국, 미국 이렇게 돌잖아요. 근데 이것이 한 번도 뭐를 안 했다는 거야? 역회전을 한 적이 없대요. 그러면 왜 역회전을 한 적이 없냐? 하느님한테 물어보면 금방 알지. 왜? 다 내 새끼인데 어느 놈만 맨날 1등을 하면서 이거 내 새끼고 돌리려고 원래 지구를 둥그렇게 만드네. 근데 중요한 거는 동쪽 나라 말을 서쪽 나라 사람은 아는데 서쪽 나라 말을 동쪽 나라 사람이 모른다. 자, 볼까요? 프랑스 말을 영국 사람은 아는데 영어를 프랑스 사람이 모르는. 영어를 영국식 영어를 미국 사람은 아는데 미국식 영어를 영국 사람이 몰라요. 미국 말을 일본 사람은 아는데 일본 말을 미국 사람이 몰라요. 일본 말을 한국 사람은 아는데 한국 말을 일본 사람이. 이거 왜 그럴까? 프랑스가 세계 제일의 나라였어요. 그러면 영국 사람이 행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불어를 알아야 돼. 그게 영국 사람은 불어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그러다 보면 불란서 문물이 언어를 통해서 영국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영국이 세계 제일의 나라가 돼. 그럼 그때라도 불란서 사람이 영어를 하면 되는데 해요, 안 해요? 안 한다니까. 옛날에 머슴 살던 새끼하고 무시하고 안 한다. 지금 미국이 세계 제일의 나라인데 영국 애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야 한 거예요? 안 가죠. 한국이나 일본은 미국으로 유학을 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미국 애들이 또 한국으로 유학을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이렇게까지 자세히 설명해 줬는데도 못 알아들으면 이건 수강생들의 자질의 문제지 교수의 학습법의 문제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알으라 말고 말라고 말고. 자, 얼마 전에 제 친구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야, 너 오늘 호텔에서 내가 저녁을 근사하게 살 테니까 만나자. 되게 친구 애가 교수하고 만난다면 왜 만나요? 자녀 진학 상담 때문에 그러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놈이 만났더니 그러는 게, 야, 옛날만은 내가 너를 무시했다. 교수라는 게 무시할 만하다. 그런데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나 같은 사람이 요새 이제 명예교수로 활동을 하는데 저는 이제 집에서 애만 보니까 참 교수라는 게 좋아 보인다. 그래서 이 교수라는 게 약간 늙은 호박하고 좀 비슷한 데가 있어요. 이게 늙을수록 빛이 난다니까. 젊었을 때는 별 볼 일 없다가 이제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놈은 내가 교수를 시키고 싶다. 그런데 그놈이 공부를 더럽게 못한다. 어떻게 공부 더럽게 못하는 놈 교수 시키는 방법이 없느냐. 이게 질문의 요지야. 그래서 내가 어느 나라로 유학을 보내라고 했을 것 같아. 그래, 인도.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에 인도 관련 학과가 요거밖에 없어. 우리나라 대학이 사이버까지만 한 300개 되는데 6개밖에 없어. 우리나라의 특징이 뭐냐? 특징이 뭐냐면 스카이 대학에 있는 학과는 전국에 다 있는데 스카이 대학에 없는 학과는 전국에 다 없어. 이게 이제 좀 여러분들에게 좀 미안한 얘기인데 이 전라남도가 좀 뒤졌다는 게 전라남도에 광주 전라남도에 인도 학과가 있다 없다? 전혀 없다. 이게 진취적이지 못한 거야. 그냥 있는 것 가지고들 그냥 이렇게 하지 앞서 나가지를 못해.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인도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 이런 나라죠. 인구가 얼마냐면 13억 4천만 정도 되는데 얘네들이 불행 중 다행이 뭐냐면 불행 중 다행이 식민지를 살았는데 어느 나라 식민지를 살았어요? 영국 식민지를 살아가지고 얘네들 중에 6억 명이 영어 독해능력이 있다니까. 그냥 차라리 영국 식민지 사람은 영어라도 제대로 배우지 않아. 이렇게 돼.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중요한 거는 영어를 사용한다는. 그 다음에 세계에서 수학을 제일 잘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9단어로 했는데 얘네들이 몇 단어로 해요? 19단어로. 그래서 내가 요새 팔자에 없는 인도 수학을 해요. 우리 손녀를 좀 가르쳐 볼라. 19단 그래갖고 수학이 굉장히 빨라져요. 암산이 걔네들 인도 수학을 배우면은 굉장히 빨라진다. 그런데 더 인도를 인도스럽게 만드는 것은 인도의 그 중위수 나이가 몇 살이냐? 25살. 그러니까 20살 말하면 인구가 13억 4천 중에 6억 7천만 명이 몇 살 이하라고? 25살 이하라고. 굉장히 젊은 나라지, 젊은. 우리나라 지금 안 되는 거 뭐 때문에 한대요? 고령화 때문에 지금 안 되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젊은 애들이 한 7억 명 이상의 25살 이하짜리들이 있고 그것들의 대부분이 영어에 뭐가 있어? 독해 능력이 있고 수학 잘하고 그러면 기초는 다 갖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2세기는 어느 나라일 수밖에 없다? 인도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이제 공부를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삼성전자 이제 조선일보 이제 그건데 삼성전자 식당에 카레 냄새가 진동하는 가닥을 해놨는데 삼성전자의 계력식품이 아이폰보다 못한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뭐예요? 무슨 이유예요? 소프트웨어가 부족하다는 거잖아. 근데 세계 소프트웨어가 제일 발달된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인도.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인도 애들을 지금 무차별 지금 스카웃을 해와서 삼성전자의 식당에 카레 냄새가 진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이제 세상이 하드웨어의 세상에서 뭘로 바뀌어요? 소프트웨어로 바뀌면서 인도의 세상이 이렇게 돼가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여기 이제 광주 옛날에 삼성전자 있던 회사들 다 올라 넘어갔어요. 베트남으로 다 갔잖아요. 이제 베트남 다음에는 어디라고 보면 돼요? 인도다 보면은 거의 틀리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가능하면 지금부터 뭘 준비를 하시는 게 좋다? 인도 시대를 좀 미리 이렇게 선점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중국은 이제 뭐냐?
우리가 이제 중국으로 가는 건 어떻다? 이미 늦었다. 맞으면 여러분들 알겠지만 지금 중국은 노사분규 심하고 인건비 비싸고 해서 안 된다. 아까 이제 간다면 이제 베트남으로 가야 된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중국이 이제 좋은 점은 뭐야? 이제 소비 시장으로 됐다. 그러니까 자,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자? 생산은 어디서 해? 인도에서 해서 어디다 팔자? 중국에다 파는 이런 구도로 21세기를 설계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영국제 강은 어느 놈 때문에 망해요? UST는 어느 놈 때문에 망해? 신일본 제철. 신일본 제철은 어느 놈 때문에 망해? 포항제철. 포스코는 어느 놈 때문에 망해? 중국제철. 중국제철 어느 놈 때문에 망해? 인도제철. 팍팍팍 관계가 명확하게. 자, 다시 봅시다. 영국은 누구의 밥? 미국의 밥. 미국은 일본의 밥. 일본은 한국의 밥. 한국은 중국의 밥. 중국은 인도. 아까 그 돌아가는 그거하고 거의 똑같아요. 근데 왜 이럴 수밖에 없느냐 하는 게 이제 아주 중요한데, 왜 이럴 수밖에 없느냐인데, 여기 신문지 한 조각이 그것을 설명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포스코가 있는데 뭐가 있어요? 포스코 대학원이 있다는 거 아시죠? 그 포스코 대학원에 뭐가 있냐면 철강대학원이라는 게 있는데, 철강대학원의 학생의 4분의 1이 중국의 파오산 제철에서 포항제철을 때려잡으려고 포스코 철강대학원에 지금 학생들을 보낸다. 그런데 우리는 중국에다 보내야 안 보내요? 안 보내죠. 이게 중국은 우리를 아는데 우리는 중국을 모르면 이건 뭐 게임 허나마나 끝나는 거죠. 이것은 언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옛날에 박태준 회장이 처음 포철을 만들 때 우리는 어디에 공부하러 갔어? 신일본 제철에 공부하러 가고, 신일본 제철 애들은 포철 우습게 알고. 그래서 이제 인간이 망하는 건, 잘난 놈이 망하는 거는 말하자면 자만심 때문에 망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가 인간을 말하자면 승자로 만든다고? 헝그리 정신. 얼마나 헝그리하냐. 이제 말하면 이제 이것이 결정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 광주 시내 가가지고 주유소 있는데 저 주유소가 망할지 안 망할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 사람 전화하는 거 보면 안다니까. 아, 여보세요. 예. 그저 등유 2드럼만 좀 배달해 주세요. 그때 뭐라고? 우리는 2드럼은 배달 안 합니다고 딱 전화 끊으면 망할 놈. 네, 2드럼하고 그냥 눈썹을 휘날리면서 달려가면 흥할림. 알겠죠? 흥할림과 망할 놈 사이에는 뭐가 있다? 헝그리 정신이 있냐 없냐. 그거가 결판이 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이제 우리보다 앞서가는 나라가 일본이, 우리 뒤따라오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여기 한국을 가운데다 놓고 이제 그 나라의 부가가치를 쭉 열거를 해보면, 중국에서는 지금 무슨 산업이 제일 발달돼 있어요? 석유화. 옛날에 우리 한 15년, 20년 전에 유봉이라고 하는 회사가 제일 컸었던 거 기억하시잖아요. 그때 똑같이 이제 석유화학이 이제 1등이에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3등이고 일본에서는 4등이야. 그러면 석유화학은 어떻다고 봐야 돼요? 조금 이렇게 점점점 나빠질 수밖에 없다. 이게 여천 석유화학 같은 거는 조금 이렇게 기울일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설은 중국에서는 2등인데 한국에서는 7등이고 일본에서는 10등이야. 그러면 건설업은 굉장히 급격하게 나빠질 일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고요. 자동차는 중국에서 4등인데 우리나라에서는 2등이고 일본에서는 1등이다. 그러면 자동차는 점점점 뭐 할 수밖에 없다. 좋아질 수밖에 없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미래 산업의 1등 산업 하나를 고르라면 자동차예요. 자동차에 뭐가 있어요? 맞아, 무인 자동차, 전기 자동차, 수소차, 커넥티드 카. 그래서 자동차의 무한 변신이 기대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데 가서 보면 파나소닉 옛날에 가전회사인데 지금은 다 뭘로 바꿨어요? 전장회사.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자동차 전기 배터리 만드는 회사. 지금 삼성전자도 요새 이제 뭘 샀어요? 하만이라고 전장회사 샀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말하자면 가전회사들이 뭘로 바뀐다고? 전장회사, 자동차 쪽으로 다 바뀐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22세기에 가장 유망한 산업은 삼성전자가 아니고 뭐다? 현대자동차. 잘만 하면요. 그것도 말아먹을 수 있으니까 요새같이 맨날 노사분기나 하면 말아드시니까 이제 그건 아니지만, 산업적으로 업종별로 보면은 자동차 업종이 전자업종보다는 미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좋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자, 중국에서는 IT가 10등인데 한국에서는 1등이고 일본에서는 2등이야.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서 IT의 최첨단에 가 있고, 이제는 뭐밖에 없다. 키울 것밖에 없다.
이제 일본이 아까 소니 같이 기울 것밖에 없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뭐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을 못하고 대충 이렇게 보는 겁니다 라는 것만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이제 자동차, 사람은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보다 앞서가는 나라가 어느 나라? 일본인데 여러분들이 세계에서 젓가락을 쓰는 나라가 17개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젓가락을 악기로 쓰는 나라는 딱 두 나라밖에 없어. 한국하고 일본. 디나노집에서 이거 오는 놈들은 다른 놈들은 악기로 써요. 너무 비슷해. 미시령을 넘어갈 때 안경이가 자욱해요. 그럼 앞에 뭐라도 한 대 있는 게 좋아. 똥차라도 한 대 있으면 좋잖아. 그 똥차야 똥통에 빠지면 우리는 안 빠지면 되고 안 빠지면 되니까. 일본은 우리 앞에 가는 뭐? 똥차. 근데 우리나라의 경영자들이 뭐를 안 보고 운전한다는 거야? 똥차를 안 보고 운전하기 때문에 일본이 똥통에 빠지면 같이 빠지고 안 빠지면 안 빠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재미를 한번 물어볼까요? 나는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일본에 가서 보고 온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사장들의 실정. 일본은 우리나라에 뭐라고? 점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먼저 점을 어떻게 이 경영하면서 점 안 친다는 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냥 눈 감고 운전할 수는 없잖아요. 점을 어떻게 치느냐? 이제 일본에 갔더니 지금 아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업종이 일본에서 몇십 년 전에 다 없어졌어. 그러면 빨리 한국에 와서 뭐 해야 돼? 빨리 그냥 때려치워야 몇 푼이라도 건치는 거야. 근데 일본에 가보니까 아직도 번창해. 그러면 그냥 와가지고 경영 잘하면 망하지는 않는다. 뭔 말인지 알겠죠? 우선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게.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30년 전에 일본 가서 뭘 사가지고 왔어요? 코끼리밥통. 근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일본 가서 코끼리밥통 사와요? 안 사와요? 안 사오죠. 그 대신에 중국 애들이 한국 와서 뭘 사가? 쿠쿠밥통을 사가잖아. 그러니까 항상 역사라는 게 반복이 된다. 우리하고 일본 사이에 있었던 일이 우리하고 중국하고 있어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일본을 보면 한국에 뭐가 보인다? 미래가 보인다. 그래서 삼성이 왜 경영을 잘하느냐? 삼성의 이병철 회장은 연말에는 꼭 일본에 가셔가지고 동경부상을 합니다. 일본을 보면 뭐가 보이니까? 한국의 미래가 보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돈이 없고 뭐해도 1년에 한 번은 어디를 가라고? 일본을 가셔서 한 바퀴 싹 돌고 와서 점을 치고 오라는 거 알겠죠? 가서 점을 치고 오셔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 이건희 회장은 지금 이제 아프셔서 그런데 2012년에 해외 출장을 7번 갔는데 6번 일본을 갔고 그 다음에 2013년에는 해외 출장을 5번 갔는데 5번 다 일본을 갔고 근데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이 다 일본의 와세다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일본 말에 자유스러운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가서 보면 그냥 다 볼 수가 있고 가서 항상 일본을 뭘로 한다고? 점집. 자, 근데 여러분들 이제 일단 일본에 가면 일본이 왜 망했냐 하고 뭐 물으면 왜 망했다고 봐요? 노령화라는 건 노령화 이제 지수라는 게 있는데 노령화 지수라는 건 뭐냐면은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몇 프로냐? 7%일 때를 우리가 고령화 사회라고 그러고 14%일 때를 고령 사회라고 20%일 때를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just 14%예요. 그러니까 고령 사회고 일본은 27.3%예요. 그 무슨 사회예요? 초고령 사회. 이게 4명 중에 하나가 65세 이상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그래서 일본은 지금 무슨 시대에 들어와 있다? 100세 수명 시대에 들어와 있다. 100세 수명 시대. 그러면 100세 수명 시대에 들어와 있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자, 아버지가 아들 보고 자기 노후 책임지라면 질 수 있다 없다? 없죠. 아버지가 100살인데 아들은 몇 살이야? 75세잖아. 그러면은 75세짜리 보고 야 100살짜리 노후 책임지라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내 노후는 누가 책임져야 된다? 내가 책임져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부터 받지도 못할 것. 이제 일본에서는 지금 이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자녀들 대학 등록금을 안 대줘. 그래서 일본에 대학 나왔다 하면 5천만 원짜리 빚쟁이고 장가까지 갔다 하면 1억짜리 빚쟁이. 그래서 일본의 20대하고 30대가 다 빚쟁이에요. 그 대학 등록금 이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이제 더 웃기는 게 이 우리 아줌마들의 문제가 뭐예요?
아직도 그 뭐죠 이렇게 혼수하는 거 있잖아. 그래가지고 지 노후는 준비도 안 했으면서 그냥 혼수하고 이제 이런 거를 지금 빨리 없애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일본에서 제일 먼저 망한 산업이 뭘까요? 이 100세 수명 시대에 들어와 제일 먼저 망한 산업이 뭘까요? 결혼식장이겠죠? 왜냐하면 자녀들 결혼식을 부모가 안 시키고 지들이 알아서 하라 그러니까 전부 작은 결혼식을 해요. 그런데 요새 이제 이것 때문에 생긴 게 뭐냐면은 일본의 동경 같은 데 가보면 옛날에는 십자가가 잘 안 보였어요. 이 시대에. 근데 요새는 굉장히 십자가가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부모가 마다면 그 결혼 비용을 안 대주니까 얘네들이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식장 잡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것을 맡고 나섰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 안에 들어가면 예식장. 그래서 일본의 교회는 다 예식, 무료 예식에서 줄에 서주는 이제 그게 하나의 이제 자기네 그 선교의 일환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강남에 청담동에 웨딩홀이 2016년만 해도 152개가 있던 게 요새 52개가 없어지고 100개 남았어요. 지금 아마 광주도 이렇게 보면은 아마 결혼식장 없어지는 게 아마 굿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결혼식장만 없어지는 게 아닌가 뭣도 없어져요? 장례식장도 없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애들이 지금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알지만 애들 하나 낳거나 둘 낳잖아요. 걔네들이 3일장을 지낼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일본은 지금 3일장이라는 걸 없어진 지가 몇십 년 됐어요. 그렇잖아요. 왜냐면 혼자서 무슨 수로 3일장을 지내냐고. 그러니까 일본은 다 뭘로 가냐면 장례식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어느 날 장례식을 몇 분에 할 테니까 결혼식 하는 식으로 그래갖고 딱 와서 그때 와서 딱 보고 그냥 끝내는 거지. 마다면 이렇게 초상집을 치르기 위해서 뭐 3일씩 한다는 게 이게 다 없어졌거든요. 우리도 아마 이게 제일 먼저 망하는 게 결혼식장, 그 다음에 장례식장 이게 이제 다 없어질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서는 되는 거는 뭐밖에 없느냐? 시니어 산업밖에 안 돼. 왜냐하면 돈은 노인들이 다 가지고 있고 젊은 애들은 다 빚쟁이니까. 옛날에는 기저귀가 사양 산업이었어요. 왜? 애를 안 나니까. 근데 요새는 이게 호황 산업이에요. 왜? 노인네 기저귀가 늘어가지고 요실금 뭐 이런 게 막 늘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기저귀가 호황 산업이 됐다. 일본에서는 세 가구 중에 한 가구가 뭐냐면은 세 가구 중에 한 가구가 혼자 사는 가구예요. 1인 가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문제가 밥에 먹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뭐야 그 편의점이라는 게 전부 도시락 팔아서 먹고 살잖아요. 일본도 도시락 팔아가지고 혼자 사는 것들 이게 옛날 같은 슈퍼는 안 돼요. 이제는 다 편의점으로 바꿔가지고 도시락 파는 걸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지만 식사를 이렇게 우리나라는 아직도 식당에 가면 4인용 식당이 있잖아요. 일본은 없어. 이제 그것이 많이 줄고 뭐가 하느냐면 1인용 식당에 도서관 같이 혼자 앉아서 밥 먹게 이렇게 해줘. 이게 우리 그렇잖아요. 왜 4인용 식당에 혼자 가서 붐비는데 혼자 그냥 그 4인 식당을 혼자 차지하려면 미안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 일본에서 이제 바꾸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서 망했다 하면 다 뭐냐? 백화점이에요. 백화점이라는 건 누구 때문에 되냐면 전업주부들 때문에 되잖아요. 전업주부들이 어디서 만나? 백화점에서 만나서 식사하고 아이쇼핑도 좀 하고 이제 뭐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제 갈수록 맞벌이가 늘어나니까 여자들이 주중에 갈 일이 없잖아요. 백화점에 갈 일. 그러면서 이제 일본의 백화점들이 문을 닫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식 새끼들이 개만도 못하니까 다 이제 개 산업만 되는 거예요. 밥 장사도 안 되면 개밥 장사, 옷 장사 안 되면 개옷 장사, 집 장사 안 되면 개집 장사. 그 다음에 이제 요양원이 안 되면 개 요양원 뭐 이런 식으로 다 개 시리즈로 다 바꾸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에서는 이제 우리는 웰빙 산업을 하는데 얘네들은 다 뭘로 바꿔요? 웰다잉 산업. 이제 잘 죽는 거가 더 중요하다. 이제 웰다잉 쪽. 왜냐하면은 일본에 그 고독사가 1년에 몇 건쯤 나냐면 32,000건 정도만 나요. 이게 연고 없이 죽는 사람이 3만. 그러니까 지자체들이 제일 골치 아픈 게 그 말하면 시체 치우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이 다잉 산업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죽음 산업이라는 것들이 막 이제 번창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서 이제 유망 산업에 또 하는 것들은 호스피스 산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그 연세 드신 부모님 모시는데 제일 골치 아픈 게 뭐예요? 요양병원에 모실 수 있어요, 없어요? 안 간다고 그러잖아. 근데 나도 또 양심상 보내기도 또 그렇잖아. 안 가신다고 하는 거를.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그걸 해결한 문제가 뭐냐면 집에서 이제 모셔요. 재택으로 모시는데 그러다 보면 부모님이 어때요? 영향이 떨어진다든지 했을 때 우리나라 의사가 왕진 와요 안 와요? 안 오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왕진 다니는 간호사를 만든 거예요. 그것을 일본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개호사라 그래요. 개업한 간호사. 그래서 간호사들이 개업을 한 다음에 링거 같은 걸 놔줘야 된다면 가서 맞아 그 집에 왕진 가서 놔주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마 이 개호사 제도는 굉장히 활성화가 될 거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은 집에서 부모님을 모실 수 있잖아요. 요양병원 안 보내도 되고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개호사가 일본에서 엄청나게 이 개업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이제 생보사의 미스테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삼성생명이 어때요?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태평로 사옥도 팔고 수성타워도 팔고 그냥 다 건물 있는 대로 다 팔잖아요. 이게 왜 그러느냐? 일본에서 20년 전에 이 생보사가 전부 줄도산을 했습니다. 왜 줄도산을 했냐면은 우리도 한 20, 30년 전에 생명보험 들면은 이자 몇 프로 준다고 그랬어요? 7% 준다고 8% 준다고 팔았잖아. 근데 지금 3%도 못 주니까 예대 마진이 생기는. 그래서 말하면은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보험회사가 7% 주겠다고 팔아먹은 게 79조라. 이제 이거를 갖다가 말하면 준비금이 얼마가 필요하면 삼성생명이 19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다 충당을 하려면. 그러니까 별 수 없이 뭐야, 다 빌딩 다 팔아가지고 현찰을 지금 만드는 이유들이 다 그렇다. 이거 일본에서 있었던 일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국민연금 원초적 문제 하면은 일본의 지금 가장 큰 문제가 100년은 안전하던 일연금량 파탄난다 그러는데 무엇을 안 하냐면 국민들이 납부를 안 한다니까. 지금 이제 젊은 애들이 한 30대 애들을 보고 야, 너 30년 후에 저 연금 나올 것 같냐?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내지를 안 해버려. 여기서 얘네들이 지금 이 연금 납부율이 급격히 저하됐는데 지금 몇 프로 하면 63.4%밖에 안 돼요. 36%가 안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길 건널 때 나 혼자 건너면 걸리잖아. 근데 몇백 명이 건너면 어때요? 안 걸리잖아. 근데 이 연금도 국민의 한 36%가 안 내버리면 안 내는 거지. 그게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그래서 지금 일본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제 일본에서 하는 게 뭐냐? 정년을 몇 살로 연장하라고? 70세로. 그러면 이제 연금을 늦게 줘도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정년 연장 문제가 일본하고 이제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걸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그런데 제일 일본에서 잘 되는 건 뭐야? 평생 교육 사하고 노는이 연구한다고 이 교육은 여러분들 같이 교육받는 사업들은 엄청나게 이제 일본에서 늘어서 평생 교육 사업은 이제 발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선 이제 여러분들에게 100세 수명 시대 이제 인생의 사계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십시다. 100세 수명 시대면은 이제 4개로 나누면 25, 25개 나눠지겠죠, 그죠? 나눠지는데 그러면 75세 때 여러분들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75세 때 이제 3가지 목표인데 첫째는 뭐냐면 몇 살까지 직장이 있어야 된다? 75세. 75세까지 직장이 있어도 몇 년 백수야? 25년 백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75세 때까지는 무슨 수를 써도 직장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옛날하고 요새는 직장이 달라졌어. 옛날에는 서울대에서 제일 말하면 인기 있는 과가 무슨 과였냐? 의대, 공대인데 요새는 더 인기 있는 과가 있어요. 무슨 과가 제일 인기 있을 것 같아요? 약대. 약대는 80 먹었을 때까지도 할 수 있잖아. 약사는. 그래가지고 이제 옛날에 공대 이런 애들 이제 서울공대 들어갔던 놈들이 다 약사로 옮기는 거예요. 약대로. 그래서 지금 약대가 맞아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의 자녀의 직장을 구할 때 제일 포인트가 뭐예요? 지속 가능성. 그걸 딴 말로 바꾸면 75세 때까지 해먹을 수 있냐 없냐가 지금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다.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아까 연금은 다 빵꾸 난다고 보고 이제 그때 주면은 보너스고 안 받으면 말고 이제 75세에서부터 100세까지 25년 동안 먹고 살 뭐가 있어야 돼? 현찰이 있어야 되잖아요. 얼마 있어야 된다? 1년에 2천만 원씩은 있어야 되니까 2천만 원 곱하기 25년 하면 5억 원 있어야 돼.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75세 먹은 늙은이를 반가에 맞아주는 데가 어디밖에 없어? 절하고 교회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75세 때 장로가 되어 있거나 법사가 되어 있거나 이 둘 중 하나는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75세 먹은 늙은이를 손자들이 막 이렇게 모실 것 같아? 아니야. 근데 누구는 모셔? 교회는 가면은 모셔주지 않아. 아유 장로님 모셨다고.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는 대접을 받아야 되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세 개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여자들 얘기고 남자들은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지금 내 친구들 중에 삼성이나 이런 데서 사장하고 나온 친구들 중에 와이프하고 사이좋은 애가 하나도 없어. 왜? 그 남편들이 삼성에서 사장을 했다면 마누라 관리를 했다 못했다? 못했지.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여자들의 보복이 시작이 됩니다. 보복은 뭐예요? 친구들이 주들끼리 저 스칸디나비아 여행 갔다 오고 한 열흘씩 갔다 오고 그러고는 그 여자들이 무슨 얘기를 해요? 우리 남편도 이제는 좀 배를 쫄쫄 굶겠지. 그러면 나의 존재감을 이제는 좀 알아줄까 하고 와요. 그때 그 여자 약 올리는 방법이 뭐야? 포동포동 살쪄 있는 거지. 그래서 남자가 뭐를 배워야 된다고? 요리를 배워야 돼. 그래 지금 여기 오신 분들 요리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말년에 죽었다고 복창합니다. 그 다음에 이건 네세서리 컨디션. 또 우리나라 여자들은 60만 넘으면 무조건 다 뭐예요? 종합병원이야. 이게 하루 저녁 자고 나면 여자는 아픈 데를 찾아낸다니까. 어제는 어깨 아프다겠다. 오늘은 어디가 아프게 찾아. 그 여자들을 치료하는 방법이 뭐예요? 한방. 그래서 그 남자들은 뭐를 해야 되냐면은 침을 할 줄 알거나 마사지나 지압이나 이 중에 하나는 배워야 돼. 그래서 여자가 도망가더라도 마사지 받는 재미로 안 도망가게. 그래서 여자는 3개, 남자는 5개, 5개를 받지 않으면은 노년이 괴롭다. 그러지 않으면 일본 남자가 일본 여자들 일본 남자를 뭐라고 한다고? 젖은 낙여 신발에 붙어서 안 떨어진다 이게.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냐? 여보 나도 집에 우두커니 남편이 앉아있어. 그러면 여자가 뭐라고? 아 여보 나 저 슈퍼 갔다 올래. 그러면 남편이 뭐라고? 나도. 그래서 여보 나도. 그리고는 이제 그것도 잘 안 되면은 남편이 언제 돈이 생겨? 퇴직금 받을 때 그럴 때 여자가 가사 분할권 신청해가지고 퇴직금 반 나눠서 먹기. 이걸 황혼이혼이라고 그러잖아. 그래가지고 지금 배우들이 만나러 어디 남이섬에 다 와 있잖아. 근데 이제 이걸 안 받는다면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들어가시죠.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점쟁이 중에 이제 점쟁이가 누구냐 하면은 케네디라고 이제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폴 케네디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동경대학에 가서 한 요 정도 여러분들을 모아놓고 이제 강의를 한 거야. 그러니까 뭐라 했냐면 21세기는 어느 나라의 시대라고? 중국, 일본, 한국, 동북아의 시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일본 학생이 손을 번쩍 들고 교수님 그 세 나라 중에 어느 놈이 오야가 되죠? 일본은 또 오야를 중시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나라가 되죠? 그러니까 폴 케네디가 뭐라고 했냐면은 네버 차이나 중국은 절대 아니다. 그러면 일본인가요? 노 재팬. 그러면 두 나라가 아니라면은 한국밖에 없잖아요. 그랬더니 메이비 아마도 한국일 것이다. 그럼 왜 메이비라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세 나라 사람이 만나잖아요. 그러면 중국 사람은 일본 사람을 라이벌로 여겨요. 근데 한국은 여벌로 치고 옆에다 빼놓는다니까. 그 다음에 일본도 또 중국은 라이벌로 치고 우리는 빼놓아. 그래갖고 쥐들끼리만 싸워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4명 중에 3명 한국을 좋아하고 한국은 4명 중에 한 2명 중에 하나가 중국을 좋아하고 일본은 3명 중에 하나가 한국을 좋아하고 한국은 4명 중에 하나가 일본을 좋아하는데 이 둘끼리는 왼수야. 우리를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지 몰라. 여러분들이 유럽에 가보면은 국제기구가 다 어디에 있어요? 스위스에 있잖아. 왜 스위스에 있어요? 독일에다 주자면 불란서 놈이 죽기 살기로 받고 불란서다 주면 독일 놈이 죽기 살기. 스위스다 주자면 그놈들 하나 가자. 그래서 항상 어떤 때 보면은 잘난 사람들이 1등 하는 게 아니고 병신이 1등 할 때가 많다니까. 이렇게. 우리나라 대통령은 어느 도에서 만들어요? 무슨 전라도에서 만들어요? 쓸데없는 소리. 충청도. 전라도고 경상도고 붙으니까 전라도 사람들은 우리가 못된다. 경상도만 안 되면 된다고. 경상도는 전라도만 안 된다고. 그래서 충청도가 어느 쪽의 분야에 따라서 결판이 나.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는 전 국민이 할 필요가 없다고 나는 봐요. 충청도만 해가지고 어느 쪽에 붙을 건지 걔네가 결정나면 나는 거지. 그래서 꼭 1등이 오해하는 게 아니다. 너무 많이 알겠죠? 이게 이제 말하면 이게 우리나라가 이 세 나라 둘이 첨예하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을 좌청룡으로 하고 말레이시아를 우베코로 하면은 여기가 혈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 인천공항에 환승객이 얼마나 되냐? 1년에 한 700만쯤 됩니다. 아니 뭐하는 놈들이 이렇게 환승을 많이 하냐 그랬더니 여기 칭다오에 있는 사람이 맞아 파리를 갈 때 상해 공항으로 안 가고 어디로 와요? 인천 공항으로 와서 간다니. 여러분들이 중국 여행을 하다 보면 항상 불편을 느끼는 게 어때요? 중국에 비행기가 가서 뜰까 안 뜰까? 떠요 안 떠요? 안 뜨는 게 아니라 가봐야 알아. 중국은 그 공항에 가봐야 한다고. 근데 우리 인천공항을 안 가봐도 알잖아. 꼭 뜬다는 거.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인천공항에 와서 파리를 간다는 거. 뭐만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인천공항이 지금 공부가 허브가 되고 있다. 여러분들이 옛날에 그저 이건희 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미국 가서 뭐 보셨어요? 폐암 수술하고 보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1년에 뿌리는 돈이 1조에서 한 1조 5천억 드는데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몇 배쯤 많아요? 한 30배 많죠. 걔네들이 뿌렸다면 몇 조? 30조.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영종도에다 뭘 만들어서 병원 만들어가지고 뭘 해야 돼? 의료관광을 받아야 된대.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공대생들이 먹여 살렸는데 똘똘한 애들이 이제 의대로 넘어갔으니까 의대 애들이 이제 우리 국민을 먹여 살리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은 좀 있는데 어디다 투자할 데 없으면 어디로 가라고요? 송도. 지금 여러분들이 주식해 보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요새 주식이 어느 주식이 다 떠요? 이 송도 주식들이죠. 맞으면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여기 뭐 셀트리온 뭐 이런 게 다 있죠. 이 송도가 지금 맞으면 바이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선이나 이런 거는 다 무너지면 뭘로? 의약품 이런 바이오, 화장품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가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중국이 일본이 우리나라 1년에 관광객이 얼마나 오냐? 한 300만 옵니다. 근데 중국은 일본보다 인구가 몇 배 많아? 10배 많으니까 왔다면 얼마 와야 돼? 3천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국 관광객 3천만 받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디를 개발해야 돼? 이게 전번에 이제 얘기한 대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지만 이제 강화도가 아마도 좋은 데가 될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강의장이 이렇게 싶어. 이쪽에 시계가 있구나. 못 봤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우리가 중국이 1년에 공과대학 졸업생이 얼마가 나오냐면 470만 명이에요. 470만. 우리나라는 1년에 공과대학 졸업생이 얼마나 나오냐? 6만 명밖에 안 나와요. 이게 중국하고 맞짱을 뜬다는 거는 이게 이제 말이 안 돼.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그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될지에 대한 우리의 해답을 누가 줬느냐라고 얘기하면은 스티브 잡스가 그 해답을 줍니다.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은 창조경제의 대표적인 모델 사례로 꼽힙니다. An iPod, a phone, and an internet communicator. An iPod.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참 안 됐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뭘 잘못했냐 하면은 최순실 어쩌고 얘기하는데 최순실의 문제가 아니고 뭐를 말아드신 거예요? 창조경제라는 걸 말아드신 거예요. 창조경제가 돈을 얼마나 되냐면 약 30조를 들여가지고 지금 남아있는 것이 흔적도 없잖아. 30조를 그냥 다 날린 거라고. 그럼 왜 날렸느냐? 이 창조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없는 데서 있는 걸 만드는 줄 알았다. 그래갖고 말하면 그 창조 뭐죠? 그 무슨 장관이죠? 그 창조 무슨 장관? 그 장관을 누구를 시켰냐면 서울공대 교수를 시켰다. 전자공학과 교수. 근데 얘네들이 하는 일이 아니야. 창조경제는 누가 하는 거야? 스티브 잡스가 하는 거야. 스티브 잡스는 어떤 친구? 대학교 한 학기 중퇴원놈이야. 그것도 철학과. 그러니까 공학 지식이 전혀 없는 애들이 하는 게 맞다면은 창조경제라는 건 뭐냐면
없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술을 만드는 게 아니고, 자, 컴퓨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인터넷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전화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이 세 개를 합쳐놓은 스마트폰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애플이 스마트폰을 만든 거라고. 이게 창조 경제라는 건 뭐냐면은 있는 기술을 융복합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을 만드는 게 이게 창조. 그런데 없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술을 만드는 줄 알고 서울공대 교수 애들을 갖다가 시켜놓으니까 다 말아드신 거지. 말아드신. 그러면 어떤 것이냐? 우리 중소기업들이 뭐를 해야 되느냐? 그 사례가 바로 뭐냐면은 이 스마트 변기입니다. 변기에 부착된 소형 컴퓨터 장치를 통해서 자동으로 소변에 포함된 10가지 성분을 검사해 간 기능과 당뇨는 물론 신장의 이상 등을 점검하고. 자, 그러니까 변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센서 있어요 없어요? 있죠. 컴퓨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거기다가 변기에다 센서 붙여가지고 거기 가서 대변 딱 놓고 나면은 또는 소변을 놓고 나면 당뇨치가 얼마 뭐가 얼마 딱 해가지고 5년 전에 비해서 늘었나 줄었나 딱 해줘. 이런 거는 공학 박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니까. 그냥 아무나 가서 센서 갖다 붙이고 컴퓨터 붙이면 되는 일이니까. 그래서 창조 경제라는 거는 누구든지 아이디어만 있으면 있는 기술을 융복합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을 만드는 게 창조 경제. 근데 세계에서 IQ, EQ 다 붙여서 한국이 제일 잘 나가는 게 무슨 큐? JQ, 잔머리 큐잖아. 그러니까 이제 창조 경제를 하려면 잔머리를 굴려서 아이디어를 내서 있는 기술을 융복합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을 만드는 게 창조 경제고, 한국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거를 갖다가 말아드셨다는 게 이게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거죠. 자, 우리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면,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보면,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뭐를 해 먹고 살아야 되느냐? 부산에서 뭘 해요? 영화제를 하잖아. 그러니까 KBS, MBC 다 어디로 내려보내? 부산으로 내려보내가지고 부산 사람들 해먹고 살 거 없으면 뭐라도 하라고. 엑스트라라도 해먹고 살아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고, 부산 대학은 뭘로 받고? 영상학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영상 산업은 다 어디 가면 만난다? 부산. 그래서 중국 사람이 한국 배우 만나고 싶으면 서울로 오지 말고 어디로 가더라? 부산으로 가라.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나라 여자 중에 어느 나라 여자가 제일 예뻐요? 한국 여자가 제일 예쁘죠. 그러니까 맞으면 이영애가 왜 이렇게 예쁘지? 걔 아무래 퍼시픽 화장품 써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화장품 무조건 팔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산업은 무슨 산업은 무조건 된다고? 뷰티 산업. 뷰티 산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대구는 뭐해 먹고 살으라고? 말하면 이제 패션 산업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하면 대구는 초등학교 교육부터 음악 시간을 없애고 다 미술 시간만 늘려가지고 대구 사람들의 색감은 타 동네보다 월등하게 이제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대구가 뭘 해야 돼? 밀라노 프로젝트를 하고 소모도시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왜 세계 육상대회를 해가지고 사람이 헷갈리게 하냐고. 그러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광주하고 대구가 잘못하면 이게 망할 짓들을 하는 게 뭐냐면은 정치력이 있다 해가지고 막 뭘 끌어들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구도 뭐 이렇게 보면은 뭐 세계 육상대회하고 유니버시아드 대회하고 뭐하고 막 해요. 근데 실속은 있어 없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대구에서 뭘 이렇게 전시 같으면 다 뭘로? 패션에 관한 것들 이제 이런 거에서 중국 사람들한테 패션하면 뭐가 떠오르게? 대구 이렇게 떠올라서 옷 맞추러 갈 때는 대구로 가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저희들이 좀 뭐 정치력이 있다 해가지고 막 갔다가 뭐 무슨 육상대회, 무언대회, 뭐 물대회, 무언대회 막 다 열어놓으니까 전 세계인을 다 헷갈리게 만들어 버려요. 그게 업보야. 업보를 저지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인천은 뭘로 가요? 중국 사람들은 어때요? 마루라도 걸고 도박을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인천은 뭘로? 카지노 산업. 그러면 인천 초등학교는 뭘 가르쳐요? 이제 카지노 가르치자고 이제 나라 말아먹잖아. 인천 애들한테 뭘 가르쳐? 초등학교 때는 한자, 중학 때는 뭐야? 한문, 고등학교 때는 중국어.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인천에 오면 언어상에 이제 장애가 없도록 하고 대학서부터 카지노과 딜러과로 해가지고 카지노 산업으로 가야 되겠지. 이제 이런 식으로 보내야 되겠지. 자, 중국은 할머니 할아버지의 아버지가 있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의 어머니가 있고 둘 사이에 애가 하나 있는데 다 하나씩만 옛날에 낳다 보니까
애 하나에 어른이 몇 명이 딸려요? 6명이 딸려. 그러면은 얘 돌잔치 때 보면은 할아버지가 400만 원짜리 침대 사주면은 외할아버지는 440만 원짜리 유모차 사줍니다. 둘이 이제 붙어가. 그래서 중국의 경제는 소황제 경제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도 얼마짜리 이제 40만 원짜리 유모차는 다 때려치우고 얼마짜리로 붙어? 맞으면 400만 원짜리 붙어서 한 대 팔고 말았거든. 왜냐하면 중국의 인구가 14억이잖아. 그 중에 몇 프로한테만 장사하면 돼? 5%가 얼마야? 7천만. 남북한 인구 합치고 그것도 많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국에다 물건 파는 것들은 다 프리미엄으로 가야 된다. 야, 중국 애들이 제조하는 게 뭐야? 짝퉁, 달걀도 짝퉁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엄마들 생각은 뭐야? 나는 짝퉁을 먹더라도 우리 새끼는 먹이고 싶지 않대. 그래서 한국 우유가 3배 비싸도 한국 우유만 먹입니다, 엄마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부터 뭘 해야 된다고? 마담은 식품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 몇 사람 갖다가 처벌하고 공개적으로 처벌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중국 사람들한테 한국 식품에 관한 한 뭐를 심어주면 신뢰를 심어준다면 이 나라의 식품 산업은 될 수 있어요. 왜? 여러분들이 우리한테는 행운이 뭐냐면 중국의 14억 인구가 우리 시장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를 굉장히 행운스럽게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대. 우리가 잘못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명품 산업은 서울에서, 융산업은 인천, 경기는 의료, 춘천은 만화, 대전은 첨단, 전주는 농식품, 광주는 뷰티, 제주는 관광 이런 식으로 해서 동네마다 다 뭐하다고? 타고난 저마다의 뭐 소질을 개발해요. 그래서 마다면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봐요. 서울은 서울이고 우리의 북쪽 서울 이름은 뭐라고 했으면 좋겠어? 북쪽 서울은 북경, 동쪽 서울 이름은 동경. 이게 한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걸 우리가 이제 뭐야 이게 동북아 말하면 이 중심국가로 이제 가자 이제 이런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그래가지고 우리를 설계를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나라 독립된 설계를 하는 게 아니고 일본하고 중국하고 이 말하면 동북아의 중심국가로서 우리는 뭐 해 먹고 살 거냐. 자, 중국 애들이 뭐래? 명품을 많이 찾다는 명품상 말하면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중국 애들을 데리고 뭐야? 말하면 카지노 산업 한다. 그 다음에 의료, 아까 의료 산업. 그 다음에 첨단 산업, 패션, 만화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건 이제 내가 정해 본 거고 이제 각 도지사들이 만나가지고 합의를 봐야 되겠지. 그래서 우리 나눠서 뭐 하자. 그런데 이 나라를 지금 어지럽게 하는 게 뭐예요? 맞아. 부산에서 영화제가 좀 된다니까 광주, 부천, 서울, 대구전 전부 영화제 한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인삼 축제만 하는 곳이 18군데. 얼마 가니까 저기 파주에서 인삼 축제를 해요. 그래서 내가 그게 뭐라 하지? 여보시오. 파주가 무슨 인삼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랬더니 걔네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희 동네가 제일 개성에서 가까워요. 그래서 파주 개성 인삼 축제를 한다. 그런 놈들하고는 얘기도 하지 말고. 그 국무총리 아저씨 뭐 하시냐고. 뭐 하시냐고. 전주 시장 불러서 뭐라고. 전주는 뭘 잘해? 소리축제 잘하잖아. 그러니까 너네는 전주 영화제는 어디로 주자고. 부산으로 주자. 부산 시장 불러가지고 너네는 영화제나 제대로 하고 뭐 비엔날레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은 다 광주로 몰아주자. 그럼 광주 시장 불러다가 너네는 비엔날 이런 거 잘하니까 인방울 소리축제 이런 것도 어디 주자고. 전주를 주자고 해서 이렇게 몰아줘야지. 동네마다. 그걸 갖다가 그냥 시장들 지그들 그냥 사전선거 운동한다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벌려가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인삼축제만 18군데서 벌려야 되겠느냐.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각 동네가 지금이 아니라 몇 년, 50년 후 또는 100년 후를 내다보고. 그러니까 광주도 여러분들 이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광주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어야 돼. 알겠죠? 그런데 그런 산업을 지금부터 시장이 누가 하든 말하면 대통령이 누가 하든 그것을 말하면 광주 시민들이 투표를 결정해가지고 그리고 쓸데없이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유니버시아드 대여한다고 하고 뭐 한다고 막 해가지고 그러지 말고 100년, 200년을 딱 내다보고 제대로 된 산업을 이렇게 일으켜가지고 아까 얘기대로 이태리 밀라노 하면 뭐예요? 패션. 헐리우드 하면 영화 뭐 이런 식으로 떠오르는 이제 이런 것이 이제 그 지방에 이제 그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글로컬 전략이다. 글로컬이라는 거는 글로벌리제이션 앤드 로컬라이제이션. 그러니까 말하자면 광주라고 하는 로컬하고
그다음에 글로벌하고 겹쳐서 글로컬 이런 전략을 세워서 그러니까 시장이 누가 해도 상관없고 말하면 대통령이 누가 해도 상관없도록 해서 말하면 100년 또는 50년 후를 내다보고 이런 이제 산업을 해야 되지. 그때 뭐 대통령이 누가 됐냐 해가지고 뭐 돈 끌어다가 무슨 뭐 그냥 이런 대회하고 이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한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대한민국 희망 프로젝트 설명했습니다. 감사합니다.